제1장 바위에 새긴 어머니의 눈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집 장남 돌쇠가 살았습니다. 돌쇠는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어머니, 오늘 장터에 가서 나무를 팔고 올게요. 조심히 다녀와라, 돌쇠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돌쇠가 나무를 치고 장터로 갔어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답니다. 나무 사세요. 좋은 나무 있어요. 그때 번듯한 옷을 입은 상인이 다가왔어요. 총각, 나무 장사 힘들지? 돈 쉽게 버는 방법이 있는데. 돈을 쉽게 번다고요? 응, 내가 좋은 일을 소개해 줄게. 돈을 맡기면 하루 만에 2배로 불려준다. 돌쇠가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요즘 새로 나온 사업이야. 저기 김서방도 어제 돈을 2배로 불렸어. 상인이 가리키니 정말로 김서방이 돈주머니를 들고 웃고 있었어요. 어머, 정말이네요. 어때? 해볼래? 돌쇠가 고민했어요. 집에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동생들 옷도 해줘야 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겠어요. 돌쇠가 나무 판 돈을 모두 맡겼어요. 내일 오면 2배로 줄 테니까 걱정 마. 다음날 돌쇠가 찾아갔지만 상인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디 갔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 사기꾼이야. 어젯밤에 도망갔어. 네? 사기꾼이요? 김서방도 가짜였어. 한 패거리지. 돌쇠가 절망했어요. 가족들 먹을 돈을 모두 잃어버린 거였거든요. 아, 어떡하지? 돌쇠는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어머니께 뭐라고 말하지? 동생들은 뭘 먹고 살지? 돌쇠가 큰 바위에 기대어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비도 안 오는데 물이 떨어지네. 자세히 보니 바위 위에 어머니가 앉아서 울고 계셨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돌쇠야, 너를 찾았구나. 어머니가 돌쇠를 꼭 안아주셨어요. 어머니, 저는 잘못했어요. 돈을 다 잃었어요. 괜찮다, 돌쇠야. 돈보다 내가 무사한 게 더 중요해. 돌쇠가 더 크게 울었어요. 아니에요. 동생들 굶게 생겼는데. 어머니가 돌쇠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우리 돌쇠, 한 번 실수했다고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그럼 어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한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돌쇠가 조금씩 힘을 얻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돌쇠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데. 그때 어머니가 바위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바위에 어머니 눈물이 스며들었구나. 이제 이 바위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 어머니의 눈물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 힘들 때마다 이 바위를 생각해라. 돌쇠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들이 걱정하며 달려왔답니다. 형, 어디 갔었어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동생들이 돌쇠를 꼭 안아주었어요. 형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됐어. 우리는 형만 있으면 돼요. 돌쇠가 감동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돌쇠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나무도 베고 농사일도 도왔답니다. 돌쇠 저 사람 사기당했다면서? 그런데 더 열심히 일하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지만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돌쇠가 힘들 때마다 그 바위를 생각하면 힘이 났거든요. 어머니 눈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한 달이 지나자 돌쇠의 성실함을 알아본 부자가 일을 맡겼어요. 돌쇠, 우리 집 곳간을 관리해주면 어떨까? 정말요? 응, 내가 정직하다는 소문이 자자해. 돌쇠가 곳간 관리를 하게 되었어요. 월급도 전보다 훨씬 많이 받았지요. 6개월 후에는 작은 가게도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돌쇠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어. 어느 날 돌쇠가 그 바위를 찾아갔어요. 바위에는
어머니 눈물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눈물이 절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때 바위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지요. 돌쇠는 그 바위에 글씨를 새겼어요. 어머니의 눈물은 자식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다. 그 후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바위를 찾아갔어요. 돌쇠처럼 다시 일어서자.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자. 돌쇠네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고 그 바위는 어머니 바위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그 바위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새겨져 있어서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라.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 바위가 속삭이는 것 같은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제2장 강 너머의 약속. 옛날 큰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가난한 나무꾼의 아들 강희가, 다른 쪽에는 부잣집 딸 건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10살이 된 강희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저기 누가 있네. 강 건너편에 예쁜 여자아이가 꽃을 따고 있었어요. 안녕. 나는 강희야. 강희가 크게 소리쳤어요. 안녕. 나는 건이야. 건이도 손을 흔들어 대답했어요. 너도 꽃을 좋아해? 응. 특히 개나리꽃. 두 아이는 그날부터 매일 강가에서 만나 이야기했어요. 강희야, 이 꽃반지 받아. 건이가 꽃으로 만든 반지를 강에 띄워보냈어요. 고마워. 나도 줄 게 있어. 강희가 예쁜 돌을 강에 던져 주었답니다. 여름이 왔어요. 건이야, 물이 따뜻해졌으니 헤엄쳐서 만날까? 안 돼. 물이 너무 깊어. 그럼 뗏목을 만들어 볼까? 위험해. 부모님이 혼낼 거야. 가을이 되었어요. 강희야, 우리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겨울에 강물이 얼면 건너갈 수 있어. 정말? 약속해. 응, 꼭 만나자. 겨울이 와서 강물이 얼었어요. 강희가 조심스럽게 얼음을 건너갔답니다. 건이야, 강희야. 드디어 두 아이가 만났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강희도 멋있어. 두 아이는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며 놀았어요. 건이야, 우리 커서도 친구하자. 응. 그런데 더 특별한 약속을 할까? 특별한 약속? 건이가 수줍게 말했어요. 우리 커서 결혼하자. 결혼? 응. 영원히 함께 있는 거야. 강희가 빨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약속. 두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봄이 오자 건이네 가족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건이야, 건이야. 강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어디 갔지? 약속했는데. 강희는 매일 강가에 나가서 건이를 기다렸지만 건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강희는 이제 20살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건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강희는 여전히 건이를 그리워했어요. 다른 여자와 혼인하라는 부모님 말씀도 거절했답니다. 아들아, 이제 장가갈 때가 되었다. 아버지, 저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무슨 약속? 어린 시절 한 약속이요. 어느 날 강희가 큰 장터에 나무를 팔러 갔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친구 도리를 만났답니다. 강희야, 오랜만이다. 도리야, 너 어디 살고 있어? 나는 이제 저 큰 마을에 살고 있어. 그런데 거기 예쁜 처녀가 있는데 너한테 소개시켜 줄까? 아니야, 나는. 그 처녀가 말이야, 어린 시절에 강 건너 마을 소년과 약속을 했다면서 시집을 안 간대. 강희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강 건너 마을? 응, 건이라는 처녀야. 참 신기한 사람이지? 건이? 혹시 그 건이가? 강희의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도리야, 나 그 처녀를 만나봐야겠어. 정말? 그럼 같이 가자. 강희가 도리를 따라 그 마을에 갔어요. 큰 기와집 앞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꽃밭을 가꾸고 있었답니다. 건이야? 여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바로 어린 시절의 건이었어요. 강희야? 정말 강희야? 건이,
정말 건이구나. 두 사람이 달려가서 껴안았어요. 나 너를 계속 기다렸어. 나도 매일 그 강을 생각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건이는 이제 큰 부잣집 딸이 되어 있었고 강희는 여전히 가난한 나무꾼이었거든요. 건이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건이야, 이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약속한 분이에요. 뭐, 그 가난한 나무꾼 아들?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안 된다. 우리 딸을 가난한 집에 보낼 수는 없어. 하지만 아버지, 강희 군, 미안하지만 우리 딸과는 어울리지 않소? 강희가 상처를 받았어요. 건이야,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아니야. 강희야, 포기하지 마. 건이가 강희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 강희가 감동했어요. 정말? 날 기다려줄 거야? 물론이야. 약속은 약속이야. 그 후로 강희는 열심히 일했어요. 나무를 베고 팔고 농사일도 도우며 돈을 모았답니다. 언젠가는 건희와 떳떳하게 결혼하겠어. 3년이 지났어요. 강희는 이제 작은 상점도 차리고 논밭도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건희네 집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사업이 망해서 가난해진 거였어요. 딸아, 이제 우리도 가난하게 되었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강희가 건희보다 더 부유해진 거였지요. 강희가 건희를 찾아왔어요. 건희야, 이제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이제 내가 가난해졌어. 상관없어. 부자든 가난하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건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강희야, 고마워. 건희 아버지도 이제 강희를 인정했어요. 강희 군, 미안했소. 그동안 편견을 가졌구나. 괜찮습니다, 아버님. 드디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답니다. 어린 시절 약속을 지킨 거구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야. 결혼식 날 두 사람이 그 강가에 갔어요. 강희야,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네. 응, 여기서 약속했지. 두 사람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약속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 맞아. 시간이 흘러도 마음에 새겨진 약속은 변하지 않아. 그 후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두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졌어요. 진정한 약속은 시간과 환경을 이겨낸다. 지금도 그 강가에는 두 사람이 심은 나무가 자라고 있답니다. 제3장 장터에서 잃은 누이. 메밀꽃이 하얗게 피던 가을, 하늘은 높고 구름은 멀었지만 민석이의 마음은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다. 연거푸 흉년이 든 탓에 집안은 기울고 부모님은 병들어 누워 계셨다. 형아, 배고파. 5살 난 누이 순이가 앙상한 손으로 민석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12살 민석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날 밤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셨다. 민석이는 울음도 제대로 흘리지 못한 채 순이의 손을 잡고 집을 떠나야 했다. 순아, 우리 큰 장터 가서 일 구해보자.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곳도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장터 어귀에서부터 거지들이 몰려들었고 민석이와 순이를 받아줄 곳은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순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열이 펄펄 끓었지만 약 한 첩 구할 돈이 없었다. 민석이는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가 자신의 살 길이 바빠 외면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그때 한 보부상 아저씨가 나타났다. 얘야, 이 아이를 살리려면 당장 한양으로 데려가야 한다. 거기 의원이 있어. 하지만 보부상은 말을 멈췄다. 한 아이만 데려갈 수 있다는 뜻이었다. 형아는 안 가?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아가 돈 벌어서 꼭 데리러 갈게. 약속해.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민석이는 각지를 떠돌며 온갖 일을 했다. 짐꾼, 농사꾼, 나무꾼. 그 사이 순이를 찾으러 한양도 몇 번 갔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27이 된 민석이는 이제 제법 목돈도 모았고
작은 포목점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다. 어이, 포목 사소. 명주실 있소? 생선이야, 신선한 생선. 오늘도 장터는 시끌벅적했다. 민석이는 포목을 고르며 장사꾼들과 흥정을 벌였다. 그런데 이 비단은 얼마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가 민석이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목소리, 설마. 천천히 돌아보니 20살쯤 된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그 미간의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소리는 순이야? 여인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형아야? 장터가 갑자기 조용해진 듯 했다. 15년 만의 재회였다. 아니야, 이게 무슨. 순아, 정말 순이야? 형아. 순이가 달려와 민석이를 끌어안았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둘러쌌다. 형아, 난 한양에서 종이로 살다가 3년 전에 주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자유가 됐어. 그리고 포목 장사를 배워서 이렇게 장터를 다니고 있어. 그래, 그래서 살아있었구나. 형이 못난 놈이라 이제서야. 형아도 장사하려고 온 거야? 그럼 우리 함께 하자. 내가 이제 포목은 좀 안다고. 순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주변 장사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야, 남매가 장터에서 만나다니. 이런 일이 다 있네. 술 한잔 해야겠어. 그날 저녁 남매는 장터 주막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세월의 고통도 그리움도 모두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형아, 우리 이제 진짜 함께 살자. 그래, 이번엔 절대 헤어지지 말자. 민석이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예전처럼 작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따뜻하고 든든했다. 다음 날부터 남매는 함께 포목 장사를 시작했다. 순이의 솜씨와 민석이의 성실함이 합쳐져 장사는 점점 번창했다. 손님, 이 비단 어때요? 우리 누이가 직접 골라온 거라니까요. 형아, 너무 자랑하지 마. 사람들은 말했다. 피는 정말 물보다 진하고 끊어진 인연도 반드시 이어진다고. 민석이와 순이 남매를 보며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터 어디선가 메밀꽃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다. 제4장 종달새와 호라비 농부. 이른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덕수는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갔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 혼자서 농사 짓는 일은 여전히 막막했다. 여보, 오늘도 힘들겠구나. 빈집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던 그때 하늘 높은 곳에서 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피리리리 피리리.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종달새 한 마리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 노래가 어찌나 청하던지 덕수의 굳어있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머, 이 작은 것이 참 예쁘게 우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종달새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덕수가 밭일을 시작하면 어디선가 나타나 하늘 높이 올라가 노래를 불러주었다. 이 녀석아, 너도 혼자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종달새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듯 더욱 신나게 지저귀었다. 덕수는 점점 그 노래가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비가 와서 밭일을 쉬는 날이었다. 덕수는 처마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종달새가 날아와 처마 끝에 앉았다. 너도 비 피하러 왔구나. 종달새는 작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덕수를 바라봤다. 그 모습이 워낙 귀여워서 덕수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 너 정말 사람 같다. 그러고 보니 이름이 있어야겠는데. 피리같이 예쁘게 우니까 피리라고 부를까? 피리리. 종달새가 대답하듯 울자 덕수는 무릎을 탁 쳤다. 맞다. 피리야, 앞으로 우리 친구하자. 그날부터 덕수와 피리의 특별한 우정이 시작됐다. 덕수가 밭에 씨를 뿌리면 피리는 하늘에서 노래로 응원해 주었고 덕수가 힘들어하면 가까이 와서 어깨에 앉기도 했다. 피리야, 너 덕분에 일이 즐거워졌어. 고맙다.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했다.
덕순애가 새하고 친하게 지낸다더라. 그러게 참 신기한 일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게 보는 건 아니었다. 옆집 철수는 종달새를 못마땅해 했다. 저 새가 내 밭의 곡식을 다 쪼아먹을 텐데. 어느 날 철수가 새총을 들고 피리를 노렸다. 덕수가 급히 달려가 말렸다. 철수야, 하지마. 저 새는 해충을 잡아먹어서 오히려 도움이 돼. 무슨 소리야? 새는 곡식만 축내는 놈들이야. 철수가 새총을 쏘는 순간 덕수가 앞으로 뛰어들었다. 돌멩이가 덕수의 어깨를 맞췄다. 아! 피리는 깜짝 놀라 날아올랐지만 덕수가 다친 것을 보고는 하늘에서 슬프게 울었다. 피리리, 피리리. 그 울음소리가 너무 애절해서 철수도 새총을 내려놓았다. 미안해 덕수야.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네. 덕수는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피리만 무사하면 돼. 그날 밤 덕수는 어깨 아픈 것을 참고 피리를 위해 작은 새집을 만들었다. 피리야, 비 오는 날엔 여기서 쉬어. 새집을 나무에 걸어주자 피리가 기뻐서 새집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런데 며칠 후 큰일이 벌어졌다. 태풍이 몰려와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다. 덕수는 집에 갇혀 나올 수 없었고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었다.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그때 피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피리야, 너도 위험해. 빨리 높은 곳으로 가. 하지만 피리는 오히려 밖으로 나가더니 마을 곳곳을 날아다니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피리리리, 피리리리. 피리의 다급한 울음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봤다. 저 종달새가 왜 저렇게 시끄럽게 울어? 덕순애 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 철수가 제일 먼저 깨달았다. 아, 덕수가 위험한가 보다. 저 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서 덕수를 구해냈다. 덕수는 허리까지 차는 물속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 덕수야, 괜찮아? 고맙습니다. 피리가 불러준 거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리는 덕수가 안전한 곳으로 나오자 그제야 안심하며 작게 울었다. 피리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일 이후 마을 사람들의 피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저 새가 덕수를 구했다니 정말 신기해. 동물도 사람을 아는구나. 철수도 다가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덕수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저 새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다. 추수철이라 덕수는 하루 종일 바빴다. 피리도 덕수를 도우려고 해충을 잡아주느라 분주했다. 피리야, 너 덕분에 올해 농사가 잘 됐어. 정말 고마워. 어느 날 저녁 덕수는 피리에게 고운 좁쌀을 주었다. 이것도 먹어봐. 맛있을 거야. 피리가 좁쌀을 쪼아 먹으며 행복하게 지저귀는 모습을 보니 덕수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너를 참 좋아했을 텐데. 너는 정말 고마운 친구야. 겨울이 다가왔다. 피리는 따뜻한 남쪽으로 떠날 시간이었다. 덕수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피리야, 따뜻한 곳에서 건강하게 지내. 내년 봄에 또 만나자. 피리는 한참 동안 덕수 주위를 맴돌더니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다. 피리리리 피리리. 그 노래는 고마웠다. 내년에 또 만나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듬해 봄,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덕수가 밭에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리운 소리가 들려왔다. 피리리리. 피리야, 돌아왔구나. 피리는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덕수 곁에 날아와 앉았다. 그리고는 예전보다 더 맑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다. 올해도 잘 부탁해, 친구야. 덕수와 피리의 우정은 그렇게 해마다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이런 깊은 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종족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제5장 매화나무 아래의 맹세. 한양 변두리 작은 기방에서 가야금을 타며 살아가던 월양은 22살이었다. 어려서부터 기생으로 팔려와 온갖 풍파를 겪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순수했다.
어느 봄날 기방마당에 핀 매화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 선비를 보게 되었다. 남루한 옷차림에 해진갓을 쓴 그는 다른 손님들과는 달라 보였다. 저분은 누구인가요? 아, 저희야 최선비라고 하네. 가난한 양반이라 돈도 없으면서 매일 와서 글만 읽고 가지. 기방 주인이 혀를 찼다. 하지만 월양의 눈에는 그가 달리 보였다. 며칠 후 월양이 용기를 내어 최선비에게 차를 대접했다. 선비님, 매화꽃이 예쁘죠? 최선비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맑은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월양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저도요. 매화는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최선비의 이름은 학수였다. 가난한 서당 훈장으로 살면서도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월양이라는 이름 참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선비님은 어떤 공부를 하시나요? 시를 짓고 있어요. 언젠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좋은 시를 쓰고 싶어요. 월양은 학수의 진솔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다. 학수 역시 월양의 순수함에 감동했다. 그 후로 학수는 매일 매화나무 아래에서 월양과 만났다. 때로는 시를 읽어주고 때로는 월양의 가야금 연주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학수님, 제가 시 한 수 지어봤어요. 정말요? 들려주세요. 매화 한 송이 바람에 떨어져도 향기만은 땅에 남아있네요. 학수가 감탄했다. 와, 정말 좋은 시네요. 당신은 타고난 시인 같아요. 두 사람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다. 어디 기생이 양반과 사랑을 한다고. 최선비도 참 그런 여자에게 마음을 주다니. 어느 날 학수의 친구들이 몰려와서 소리를 질렀다. 학수야, 정신 차려. 기생과 어울리면 내 앞길이 막혀. 그렇지 않아? 월양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무슨 소리야? 신분을 생각해봐. 친구들이 떠난 후 학수는 월양에게 말했다. 월양아, 미안해.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말하네. 괜찮아요. 저는 익숙해요. 하지만 학수님이 힘들어하시는 건 보기 싫어요. 월양이 눈물을 글썽였다. 학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마. 나는 상관없어. 사랑의 신분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기방 주인이 월양을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려 한 것이다. 월양아, 한양 큰 기방에서 너를 데려가겠다고 하네. 값도 좋게 쳐주고. 안 돼요. 전 여기 있을래요. 이미 정해진 일이야. 내일 떠나야 해. 월양이 울면서 학수에게 달려갔다. 학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팔려가요. 학수가 깜짝 놀랐다.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 학수는 곧장 기방 주인에게 갔다. 월양을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돈을 마련해서 몸값을 치르겠습니다. 하, 선비가 무슨 돈이 있다고?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학수는 온갖 일을 해서 돈을 모으려 했다. 과외를 하고 글씨를 써주고 심지어 짐까지 날랐다. 하지만 월양의 몸값은 너무 큰 돈이었다. 학수님, 그만하세요. 제가 떠날게요. 학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걸 볼 수 없어요.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월양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학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월양이 가야금을 꺼내 마지막 곡을 연주했다. 슬픈 가락이 밤 공기를 적셨다. 학수님, 약속해 주세요. 무슨 약속? 저를 잊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럴 수 없어. 나에겐 너뿐이야. 학수가 매화나무에 손을 대며 말했다. 이 나무가 증인이야. 나는 평생 너만을 사랑하겠어.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해도 내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월양도 나무에 손을 댔다. 저도 약속해요. 어디에 있든 학수님만 생각할게요. 이튿날 새벽 월양이 떠났다. 학수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그녀가 탄 가마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그 후 학수는 매일 매화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다. 월향을 그리워하며 시를 썼고 그녀를 찾아 헤맸다. 석 달 후 소식이 들려왔다. 월향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기방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앓다가 죽었다고 했다. 학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밤을 새우며 울었다. 월향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로부터 한 달 후 학수도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그가 마음의 병으로 죽었다고 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학수가 묻힌 무덤 위에서 매화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는 다른 매화와 달리 1년 내내 꽃이 피었다. 저 나무 참 신기하네. 그러게, 계절에 상관없이 꽃이 피어.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사랑나무라고 불렀다. 그리고 누구든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 나무 아래에서 맹세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이야기는 전해졌다.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진심. 매화나무 아래에서 한 맹세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제6장 등불 아래 지켜낸 우정.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마을 서당 앞에서 두 아이가 처음 만났다. 하나는 헌옷에 맨발인 농사꾼 아들 돌쇠, 다른 하나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양반집 도련님 학봉이었다. 너는 왜 글방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니? 학봉이 물었다. 돌쇠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글을 배우고 싶은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나 글씨 잘 써. 그날부터 두 아이는 서당 뒤편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났다. 학봉이 붓글씨를 가르쳐주고 돌쇠는 산에서 따온 산딸기를 나눠 먹었다. 돌쇠야, 너 글씨 쓰는 솜씨가 참 좋구나. 정말요? 선생님보다 잘 써요? 그건 아니지만 곧 나보다 잘 쓸 것 같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어디 농사꾼 자식이 글을 배운다고. 양반집 도련님이 그런 아이와 어울리면 못 써. 어느 날 돌쇠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돌쇠야, 이제 학봉이와 놀지 마라. 우리 같은 것들이 주제넘게. 하지만 학봉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등불을 들고 돌쇠네 집으로 찾아가 담장 너머로 책을 던져주었다. 돌쇠야, 이 책 읽어봐. 내일 설명해 줄게. 세월이 흘러 두 친구는 20살이 되었다. 학봉이는 과거 공부에 매진했고 돌쇠는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등불 아래서 글 공부를 했다. 그런데 나라에서 군용 명령이 떨어졌다. 돌쇠는 징집 대상이었지만 양반인 학봉이는 면제였다. 돌쇠야, 내가 대신 갈게. 무슨 소리야? 양반인 내가 왜? 친구잖아. 나는 돈으로라도 빠질 수 있지만 넌 억지로 끌려가야 해. 학봉이는 몰래 관청에 가서 자신이 대신 군역에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학봉이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돌쇠의 군역 면제금을 마련했다. 학봉아, 이럴 수는 없어. 내 과거 준비는 어떻게 해? 괜찮아. 우정이 더 중요해. 몇 년 후 마을에 큰 홍수가 났다. 돌쇠네 집이 물에 잠겼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 챙기기에 바빴다. 학봉이 혼자서 밤새 돌쇠 가족을 구해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허리까지 차는 물속을 오가며 가재도 구며 곡식까지 모두 건져냈다. 학봉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우린 벗이잖아. 그러던 어느 날 학봉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과로와 영양실조였다. 집안이 기울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공부만 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돌쇠가 나섰다. 밤마다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학봉이네로 가져갔다. 돌쇠야, 미안해. 내가 이런 고생을. 무슨 소리야? 내가 날 위해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돌쇠는 매일 등불을 켜놓고 학봉이 곁에서 밤을 새웠다.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기억나? 처음 만난 날 비가 왔었지.
그래, 내가 산딸기 줬었는데 정말 달았어. 한 달 만에 학봉이가 일어났다. 그 사이 과거 시험 날짜는 지나갔지만 학봉이는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다. 괜찮아, 내년에 또 보면 되지. 친구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달리 보기 시작했다. 저 두 사람 우정 참 대단하네. 신분이 달라도 마음은 같은가 보네. 세월이 더 흘러 둘 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학봉이는 결국 과거에 급제해 작은 관직을 얻었고 돌쇠는 농사로 제법 살림을 일으켰다. 어느 겨울밤 두 친구는 여전히 어린 시절 그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등불 하나를 가운데 두고 학봉아, 우리 참 오래 살았네. 그러게. 이제 손자들도 있는데 내 손자도 내 손자랑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당연하지. 우리처럼. 그때 학봉이의 손자 하나가 달려왔다. 할아버지, 돌쇠 할아버지, 제가 글씨 하나 썼는데 봐주세요. 아이가 쓴 글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벗과 함께하는 길이 가장 아름답다. 두 할아버지가 배를 잡고 웃었다. 이 녀석 벌써부터 철학자네. 하, 우리보다 깨달음이 빠른 것 같아. 등불이 따뜻하게 두 친구의 얼굴을 비추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다. 세상이 아무리 차별하고 무시해도 진짜 우정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걸 두 사람은 평생에 걸쳐 증명해냈다. 제7장 황소와 어린 주인. 봄비가 내리던 날 11살 소년 바우가 부모님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전염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지 벌써 한 달 남은 것이라고는 작은 논밭과 황소 한 마리뿐이었다. 엄마 아빠, 바우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때 외양간에서 음매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바우가 고개를 돌리자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아, 큰 소야. 너도 배고프구나. 바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큰 소는 아버지가 송아지 때부터 키운 황소로 힘이 세기로 마을에서 유명했다. 큰 소야, 이제 우리뿐이네. 우리 힘을 합쳐서 농사 짓자. 큰 소가 바우의 어깨를 코로 살짝 밀었다. 위로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바우와 큰 소의 고된 하루가 시작됐다. 바우는 작은 몸으로 쟁기를 잡고 큰 소는 묵묵히 밭을 갈았다. 큰 소야, 천천히 가자. 내가 아직 어려서 따라가기 힘들어. 음매. 큰 소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듯 걸음을 늦췄다. 바우가 넘어질 뻔하면 멈춰서 기다려주고 바우가 힘들어하면 고개를 돌려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첫 농사는 실패했다. 경험이 없어 씨를 너무 깊게 뿌린 것이다. 으앙 어떻게 하지? 먹을 게 없어. 바우가 울자 큰 소가 다가와서 혀로 바우의 뺨을 핥았다. 짠맛이었지만 따뜻했다. 고마워 큰 소야. 울면 안 되지. 다시 해보자. 마을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바우야, 씨는 이렇게 뿌리는 거야.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바우는 열심히 배웠고 큰 소는 더욱 성실하게 일했다. 두 번째 농사는 제법 성공했다. 큰 소야, 우리 해냈어. 바우가 큰 소 목을 끌어안자 큰 소도 기뻐서 코를 킁킁거렸다. 하지만 행복도 잠깐. 마을의 부자 지주 김진사가 나타났다. 어휴, 이 좋은 황소를 어린 놈이 제대로 부리겠나? 김진사는 예전부터 큰 소를 노리고 있었다. 힘 좋은 황소 한 마리면 농사일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었다. 바우야, 내가 이 황소를 사주겠다. 안 팔아요? 큰 소는 제 가족이에요. 가족? 하하, 짐승이 무슨 가족이야? 돈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 싫어요. 김진사가 화를 냈다. 이 건방진 놈이 어른 말을 안 들어? 그때 큰 소가 앞으로 나서서 김진사를 노려봤다. 크고 날카로운 불이 무서워 보였다. 어휴, 이 소 성질이 더럽네. 김진사가 허둥지둥 도망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관청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 아이는 부모도 없고 나이도 어려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황소를 제가 맡아서 키우겠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그렇네. 어린아이가 무슨 농사를. 안 돼요. 큰 소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바우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다. 자, 황소를 끌고 가거라. 김진사 하인들이 큰 소에게 밧줄을 씌우려 했다. 하지만 큰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네. 왜 안 움직이지? 아무리 밧줄을 당겨도 채찍질을 해도 큰 소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바위처럼 단단히 버티고 있었다. 이 완고한 짐승아. 김진사가 소리를 지르자 큰 소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크게 울었다. 음매에. 그 소리가 워낙 크고 무서워서 하인들이 모두 뒤로 물러섰다. 저 소 무서워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다. 저 황소 왜 저래? 김진사가 바운의 소를 가져가려나 봐. 그때 바우가 큰 소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았다. 큰 소야, 가지마. 나 혼자 두고 가지마. 큰 소가 바우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김진사를 향해 뿔을 세우고 위협하는 자세를 취했다. 음매에. 김진사가 벌벌 떨었다. 이 소가 날 해치려 해. 관리도 당황했다. 이상하네요. 황소가 주인을 못 떠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마을 이장이 나섰다. 김진사님, 짐승도 정이 있는 법입니다. 억지로 떼어놓으면 둘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바우가 비록 어리지만 성실합니다. 마을에서 도와주면 농사 잘 지을 수 있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바우 편을 들기 시작했다. 맞아요. 바우는 참 착한 아이예요. 저 황소도 바우를 정말 아끼는 것 같아요. 김진사는 할 수 없이 포기해야 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김진사가 떠나자 바우가 큰 소를 꼭 안았다. 고마워 큰 소야. 내가 지켜줬구나. 음매. 큰 소도 바우의 등을 혀로 핥으며 안심하는 듯 했다. 그 일 이후 마을 사람들이 더욱 바우를 도와줬다.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필요한 도구도 빌려줬다. 바우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할머니 고맙습니다. 바우와 큰 소의 농사는 해마다 나아졌다. 바우는 부지런했고 큰 소는 성실했다. 둘이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 큰 홍수가 났다. 모든 사람이 대피하는 상황에서 바우와 큰 소만 남았다. 바우야, 빨리 피해. 큰 소가 아직 못 나왔어요. 큰 소는 외양간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물이 점점 불어나는데 큰 소는 덩치가 커서 좁은 문으로 빠져나오기 힘들었다. 큰 소야, 힘내. 바우가 앞에서 당기고 큰 소가 뒤에서 밀면서 간신히 외양간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미 물이 허리까지 찼다. 큰 소야, 내 등에 올라타. 음매. 큰 소가 고개를 흔들었다. 자신 때문에 바우가 위험해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결국 큰 소가 바우 등에 올라탔다. 바우는 작은 몸으로 큰 소를 등에 업고 높은 곳으로 향했다. 정말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무사히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저런, 바우가 황소를 구했네. 정말 대단한 아이야. 그날 이후 바우와 큰 소의 우정은 마을의 전설이 됐다. 사람들은 말했다.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땀방울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바우는 훌륭한 농부가 되었고 큰 소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황소가 되었다. 둘은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지켜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진다. 제8장 달빛에 흐르는 피리 소리산골 마을 끝자락에 사는 목동 소년 다리는 16살이었다. 가난한 집안 탓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매일 소떼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야 했다. 달아, 오늘도 소들 잘 돌봐라. 네, 할머니. 다리의 유일한 벗은 아버지가 남겨준 대나무 필이었다. 산에서 소들이 풀을 뜯을 때 다리는 바위에 앉아 피리를 불었다. 솔라솔라 미래도 맑고 애절한 피리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새들이 날아와 다리 주위에 앉았고 소들도 고개를 들어 듣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다리가 평소처럼 달빛 아래에서 피리를 불고 있었다. 그런데 마을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머, 저 피리 소리 좀 들어봐. 정말 아름답네. 마음이 평온해져. 다리는 깜짝 놀라 피리를 멈췄다. 아,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니야, 계속 불어줘. 정말 좋더라. 마을 아저씨가 말했다. 다리는 부끄러워하며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달빛이 밝은 밤이면 사람들이 다리의 피리 소리를 들으러 모여들었다. 하루 종일 밭일에 지친 농부들, 아이를 돌보느라 힘든 아낙네들, 공부에 지친 아이들까지 다리 피리 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와. 스트레스가 다 풀려. 우리 아기도 다리 피리 들으면 울음을 그쳐. 다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열심히 연습했다. 낮에는 소를 치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피리를 불었다. 달아,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평화로워졌어. 이장님이 고마워했다. 정말로 마을에는 다툼이 줄어들고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 소문이 군청까지 퍼지게 됐다. 군수 박진사가 직접 마을에 내려왔다. 호, 그 유명한 피리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날 밤 다리는 평소처럼 달빛 아래에서 피리를 불었다. 박 군수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피리 소리를 듣자 점점 빠져들었다. 이거 대단한데? 피리 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슬픈 사람은 위로가 되고 화난 사람은 진정이 됐다. 소년, 그 피리를 내게 팔아라. 박 군수가 다리에게 다가왔다. 네? 그 피리 말이야.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게 팔아. 다리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못 팔아요. 이건 아버지 유품이에요. 유품? 하,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 산 사람이 잘 써야지. 그래도 안 돼요. 박 군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건방진 놈이 내가 돈을 준다는데 왜 안 팔아?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 피리는 저에게 소중해요. 소중하긴 뭐가 소중해? 그딴 나무 토막이. 박 군수가 다리의 피리를 빼앗으려 했지만 다리가 꽉 붙잡았다. 내가 가져갈 거야. 안 돼요. 실랑이 중에 피리가 땅에 떨어졌다. 다행히 부러지지는 않았다. 좋아, 안 판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앞으로 밤에 피리 부는 건 금지야. 네. 시끄럽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밤에 소음 내지 마. 그건 거짓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리의 피리를 좋아했다. 하지만 군수가 명령하면 어쩔 수 없었다. 딸아, 미안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이장님이 안타까워했다. 다리는 슬펐지만 어쩔 수 없이 밤에 피리 부는 것을 그만뒀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짜증을 내고 아이들은 잠을 못 자고 어른들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 다리 피리 소리가 그립네. 그러게, 그때가 좋았는데. 박 군수는 다리의 피리를 빼앗기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저 소년을 군대에 보내버리면 되겠군. 박 군수가 거짓 서류를 만들어 다리를 징집하려 했다. 다리는 아직 나이가 어렸지만 서류를 조작하면 충분히 가능했다. 다리를 데려가라. 군인들이 다리네 집으로 왔다. 할머니가 울면서 매달렸다. 제발요. 다리는 아직 어려요. 명령이야. 어쩔 수 없어. 다리가 체념한 듯 말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갈게요. 하지만 다리는 피리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피리 한 곡만 불게 해주세요. 군인들이 서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마지막이니까. 다리가 달빛 아래 서서 피리를 입에 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피리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고 멀리까지 퍼져나간 것이다. 솔라솔라 미래도 도레미파 솔라시. 그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다. 아니,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다리가 떠난다고? 안 돼. 다리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야. 사람들이 군인들을 둘러쌌다. 다리를 데려가지 마세요. 이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박 군수도 급히 달려왔다. 물러나. 명령을 거부하면 다 처벌받아. 하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이 모여들었다. 그때 다리가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애절하고 간절한 곡조였다. 그 소리를 듣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우리가 다리를 지켜야 해. 맞아. 다리는 우리 마을 사람이야. 군인들도 피리 소리에 감동받아 우물쭈물했다. 이거 정말 아름다운 소리네.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를 왜 억지로? 결국 박 군수가 포기해야 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좋아, 이번만은 봐준다. 박 군수가 물러가자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만세! 다리가 남는다. 우리 승리야. 다리는 눈물을 흘리며 피리를 불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곡이었다. 그날 이후 다리의 피리는 더욱 유명해졌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들어왔고 다리는 작은 음악회도 열게 됐다. 따라, 내 피리 소리는 정말 마법 같구나. 할머니,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다리가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닿는 거고요. 박 군수는 결국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 권력으로 예수를 억압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다. 다리는 계속 마을에서 살면서 피리를 불었다. 달빛이 밝은 밤마다 들려오는 그의 피리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진정한 재능은 권력이나 돈으로 살 수 없다. 오직 진심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사람들은 다리의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오늘도 달빛 아래에서 다리의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다. 제9장강을 건넌 아버지의 약속. 8살 철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가 철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철이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했다. 철아, 아빠가 장터 다녀올게. 집에서 착하게 있어. 네, 아빠. 빨리 돌아와요. 그날도 아버지는 장터에 야채를 팔러 떠났다. 집에서 기르는 무와 배추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산 너머 큰 장터로 향했다. 철이 겨울옷도 사주고 책도 사줘야지. 아버지는 철이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장터에서 야채를 다 팔고 철이가 좋아하는 엿도 하나 샀다. 우리 철이 좋아하겠구나. 해질 무렵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섰다. 하지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큰 비가 쏟아졌다. 어머, 이런 비가. 집으로 가려면 마을 앞 큰 강을 건너야 했다. 평소에는 물이 얕아서 징검다리로도 건널 수 있었지만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나 위험했다. 철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버지는 망설였다. 기다리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지만 철이가 혼자 있어서 걱정됐다. 결국 아버지는 강을 건너기로 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었다. 중간쯤 가다가 발을 헛디뎠고 급류에 휩쓸려 버렸다. 철아, 미안해. 아빠가 약속 못 지켜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철이는 아버지를 잃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아빠, 아빠. 마을 이장이 철이를 달랬다. 철아, 이제 우리가 돌봐줄게. 울지 마. 하지만 철이는 매일 강가로 나가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아빠, 언제 오세요? 철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제사를 지내던 날 밤이었다. 강 건너편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다. 저게 뭐지? 철이가 등불을 보고 달려갔다. 하지만 강가에 도착하자 등불은 사라져 있었다. 이상하네. 다음 해 제사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강 건너편에 등불이 켜졌다가 철이가 가까이 가면 사라지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저 등불이 뭐예요? 글쎄다. 혹시 내 아버지가 널 지켜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 마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철이는 그 말이 믿어졌다. 아빠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럴 거야.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아니? 그 후로 철이는 더욱 열심히 살았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마을 어른들 일도 도우며 착실하게 자랐다. 철이가 정말 잘 크고 있어. 아버지를 닮아서 성실하구나. 마을 사람들이 철이를 칭찬했다. 철이는 매년 제사날마다 강 건너편의 등불을 보며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다. 아빠, 철이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16이 된 철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됐다. 아버지처럼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마을에서도 믿음직한 젊은이로 통했다. 어느 날 철이는 큰 결심을 했다. 할아버지, 저 장터에 야채 팔러 가려고요. 어머, 위험해. 내 아버지도. 괜찮아요. 이제 저도 어른이에요. 철이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간 그 장터에 가기로 했다. 무섭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었다. 장터에 도착한 철이는 야채를 팔기 시작했다. 싱싱한 무 사세요. 배추도 있어요. 철이의 야채는 금세 팔렸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장사했기 때문이다. 해질 무렵 철이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때와 똑같네. 철이는 강가에 도착했다. 물이 불어서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강 건너편에서 등불이 켜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등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빛나고 있었다. 아빠! 철이가 조심스럽게 강을 건드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살이 잔잔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물길을 막아주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아빠. 철이는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뒤돌아보니 등불은 사라져 있었다. 집에 도착한 철이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계속 자신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아빠, 이제 알겠어요. 아빠는 항상 제 곁에 계신 거죠. 그 후로 철이는 더욱 효성스럽게 살았다. 아버지 무덤에 자주 가서 안부를 전했고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철이가 참 효자구나. 아버지가 잘 가르치신 거야. 철이가 25이 되던 해 좋은 처자와 결혼했다. 신부는 마을 이웃집 딸인 순이었다. 철이 오빠, 제가 시아버님께 잘할게요. 고마워, 순아. 우리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결혼식 날 밤에도 강 건너편에 등불이 켜졌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밝고 따뜻한 빛이었다. 아빠도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시아버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철이와 순이는 행복하게 살았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서 아버지에게 손주를 보여드렸다. 할아버지, 이 아이들이 증손자예요.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아버지는 아주 착하신 분이셨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정말이에요, 아빠? 그럼 매년 제사날마다 할아버지가 등불을 켜주시거든. 아이들도 신기해했다. 그리고 정말로 제사날이 되면 강 건너편에서 등불이 켜졌다. 철이는 40이 넘도록 아버지를 잊지 않았다. 마을에서 가장 효성스러운 사람으로 소문났고 다른 마을에서까지 철이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저 사람이 바로 철이라는 효자구나. 아버지가 죽어서도 지켜주신다면서? 어느 날 철이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말했다. 아빠, 철이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아빠의 사랑을 제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겠어요. 그리고 아빠처럼 남을 도우며 살게요. 그날 밤에도 강 건너편에 등불이 켜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등불이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아, 아빠가 이제 안심하고 떠나시는 건가? 철이가 눈물을 흘렸다. 서운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마침내 편안해지실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 후로 강 건너편의 등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철이는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철이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됐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자식을 지켜주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